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낙연 당선인 이낙연 전 총리가 당 대표 출마를 가닥을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뭐 저는 취재를 했고요. 예. 그 취재 결과 안 나온다는 얘기를 최측근한테 들었는데, 측근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였어요. 그 최측근은 사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잘 안다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워크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제가 좀 따졌습니다. 전화는 안 되고 문자로. 예.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의원이 고민한 게 아니고 이낙연 대표가 의원이 이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과연 대선으로 갈 때 당 대표를 거쳐서 가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직행을 하는 게 더 좋은가, 이런 고민들을 오래전부터 했던 것이고, 제가 취재할 당시에는 직행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게 좀 더 무게중심이 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그때도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 주변에서는 당대표를 하라는 요구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목소리에 좀 더 수용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당대표를 하려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선에서의 우호 세력, 대선의 경쟁, 당내 경선에서의 우호 세력을 좀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요. 이 최측근이 저에게 준 메시지, 문자 메시지의 답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선으로 가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였습니다. 이 얘기는 대선으로 가기 전에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뭔가 검증을 받아야 됐을 것이고, 그 당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고 조직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낙연 당선인 전 총리는 당내 조직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본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5선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전남 한평 고향에서 4선을 하고요. 사실상 지난 이번에 21대도 그리 어렵지 않은 선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그동안 전남지사, 또 총리, 사실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요. 경선 과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네요.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책임 있는 그런 전국 선거를 하지 안 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전국 선거를 준비할 만한 조직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내의 전국 선거,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전국 조직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 그리고 당대표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조직을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어떤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는 리스크가 크죠. 리스크는 크죠. 근데. 첫 번째는 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검증을 못 받아봤는데, 지난번에 화재 현장에 가서 실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본인이 현재 있는 위치를 표현한 것 뿐인데 그게 너무 확대 해석됐다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렇게까지밖에 못했을까, 그분들한테. 충분히 거기서 이 책임자로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마음이 상당히 아파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질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검증 과정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마 검증이 될 텐데, 과연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그거를 대선 경쟁, 당내 경선에서 처음으로 그거를 경험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대표 선거에서 한번 예방주사를 맞고, 두 번째 2차 접종하고, 그리고 대선에서
싸우는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사실 이게 드러나면은 신비주의가 이제 깨지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도 지난번에 그렇게 대선 직행으로 일정 부분 무게중심이 갔던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 신비주의가 완전히 깨지니까 예. 이제 그것 없이 대선 주자로서의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냥 이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충분히 역량도 보여주고 본선에서는 어차피 검증이 다 이루어질 테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 어떻게 보면 예비 심사를 지금 거치려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전 총리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신사의 품격, 정치인의 품격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거고, 그게 20대 국회 하반기에 특히 서로 좀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대조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실제 어떤 뭐 국회 내에서의 질의응답, 사이다 발언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는 말씀하셨다시피 별로 이렇게 검증된 게 없기는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보여진 모습은 정리된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전남지사 또는 총리, 특히 총리를 할 때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돌발적인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다 준비된 상황에서 준비된 얘기를 하거나 예측 가능한 일들을 해왔거든요. 예. 특히 국회에서 답변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질문들에 대해서 다 예측이 가능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당대표 선거, 그리고 실제 당선이 된다면 당대표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응해야 되는 그런 순발력과,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지금 당내 경선 구도는 홍영표 의원이 출마가 예상되고, 또 우원식 의원이 지금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출마 선언을 이낙연 그 전 총리가 하게 된다면 3파전으로 아마 굳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송영길 의원은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낙연 전 총리와 상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나온 다음에는 본인 안 나오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전제에 깔린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사전에 좀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뭐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친문의 홍영표, 민평연계, GT계의 우원식, 그리고 이낙연, 이렇게 3파전으로 아마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이낙연 총리가 안 나오면 이건 너무 그 마이너들의 경쟁이 아니냐. 당대표인데, 그래도 여당 177석의 여당 당대표인데 이렇게 무게가 약한 사람들이 해도 되느냐. 2년 동안 해야 되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낙연 의원이 나온다면 뭐 거의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의견이 지금 대다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문제는 내년 한 2월에서 3월까지만 이거를 당대표를 하고 지금 내려놔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유권자들, 뭐 당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가 좀 관건이고, 그럼 진짜 그때는 재보궐선거 직전인데 또 선거를 또 해야 되는 약간의 그 당에 대한 부담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측근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이게 내년 3월 초에는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죠. 최소한 그럼 만 6개월 하게 되거든요. 내년, 그러니까 8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 말부터 시작이거든요. 8월 말이군요.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은 거의 6개월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한다고 하면은 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느냐 했더니 설명을 안 한다고 하던데요. 설명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겠다 라는 말로 가름하는 거죠. 그때 가서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난 6개월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그 국민들의 또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예를 들면은 뭐 당규를 바꿔서 겸직을 뭐 당권과 대권을 지금 분리한 당원 당규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그 당원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런 거를 약간 깔고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게 이제 토론 과정에서 아니면 기자들 인터뷰 과정에서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뭐 이게 아마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은 백브리핑 형식으로 이제 질의응답이 갈 텐데 당연히 그게 첫 번째 질문이겠죠. 그렇다면 그때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건 그때 가서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상당히 유보적인 그런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언제쯤 발표할까요, 그러면? 지금 다음 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요? 예. 이달은 아닌 것 같고 다음 달일 것 같고요. 6월이요. 만약에 본인이 나간다고 하면은 지금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장이거든요. 그 당직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가 그것을 맡을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본인의 역할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빠르면 다음 주고요.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오늘 민주당에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뭐 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발언이 어떻게 나왔을까를 저는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해본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뭔가 협상용으로 너희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 이러면서 뭔가 밀당이 아니라 진짜로 18개를 다 가져갈 마음이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보면요. 발언을 첫 번째로 이해찬 대표가 먼저 합니다. 오늘 아침 9시 10분에 의원 워크숍 하기 직전에서 K호텔, 양재동에 있는 K호텔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내대표에게 직접 거명을 하면서 그 지금 170석에 있는 이거에 맞는 협상을 해야 된다. 이걸 뭐 후퇴하거나 그 야당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원내대표한테 지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박광훈 최고위원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152석, 153석 이런 과반과는 전혀 다른 177석은 절대 과반이다. 특히 전체 상임위 18개 상임위에서 모두 다 과반을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은 168석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177석이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전체를 끌고 나가라는 국민들의 그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난 20대, 123대, 122대처럼 뭔가 이 의석을 가지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협상을 하려고 한다? 이건 가당치 않은 일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게 지금 뭐 해석이 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워낙 뭐 법사위, 예결위 이런 거를 야당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아무것도 안 줄 수 있어. 으름장은 놓은 것이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런 기류가 있는 것인지에는 약간의 뭐 이견들이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충분히 그렇게 지금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야당에서는 뭐 독재하겠다는 거냐, 뭐 약간 그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협상용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제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회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원래 규정된 날짜 6월 5일 날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현재 그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거스르는 거다. 그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까지도 협상을 안 하고 계속 그런 법사위나 예결위를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겠다고 야당이 하면서 이걸 질질 끌어간다면 우리는 177석을 가지고 국회를 열겠다. 그렇군요. 그리고 상임위는 그걸 가지고 원칙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뽑겠다.
원칙적으로는 국회 법상에서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상임위에서 다 과반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예. 분배만 잘 하면은 뭐 다 투표를 하면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뭐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관례적으로는 어쨌든 항상 협상을 해서 이렇게 나눠왔던 거고요. 국회 개원도 사실은 여야 협상이 안 되면은 안 열었던 게 관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그런 관례와 지금 상황이 완전 다르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지역구에서 과반을 얻었던 것은 제가 듣기로는 이 1960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만들어준 이유는 일하라는 것이고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이 현재 코로나19 같은 위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 통과라든가 이런 걸 하라는 건데 예. 그걸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그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177석이긴 하지만 예. 지역구의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49% 대 41%거든요. 그렇죠. 41대 49. 예.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는 물론 33표로 거의 같은 비율이지만 예. 조금 더 높아요. 저기 미래한국당이 더불어 시민당보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그것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냐 이런 것을 문제 삼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도부 판단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제도의 어떤 착시로 예.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의석이 가져간 거고 실제 국민들 지지율은 그렇게 안 된다라는 뭐 분석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좀 너무 강경하게 나갈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냐 오만하다. 그렇죠. 뭐 이런 역풍이 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예. 지도부에서도 그 부분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역풍이 오면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지금 그 돌파하고자 하는 그 변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 위기 때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주한다는 비판보다는 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이쪽에 더 무게가 갈 수 있다라는 일정 부분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21대 국회의 컨셉을 명확하게 일하는 국회로 네. 좀 잡고 지금 계속 줄기차게 그걸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오늘 워크숍 할 때도 워크숍을 이제 그 최고위원 회의 끝난 이후에 10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 6개월 할 때 제대로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조금만 잘못하면 무너진다. 예.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뭔가 확 잡고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초반부터 야당에 이렇게 밀려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어떤 힘으로 밀어붙일 지금 기세가 뭐 그냥 엄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당장 내일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싸할 것 그럴 것 같은데요. 같아요. 지금. 예. 지금 아마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부터 아마 세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찬을 겸해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밥이 제대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민주당이 지금 그 이야기를 이런 스케줄을 고려하지 않고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통합당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일단 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좀 더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 통합을 빨리 해버렸잖아요. 예. 그것을 통해서 통합당이 한국당을 통합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번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통합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복합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에는 여러 가지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아니더라도 최소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내일 청와대 회동을 좀 지켜보고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을 했는데
일단은 뭐 전국위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뭐 임기 연장을 한 거는 아니죠, 아직은. 했습니다. 아, 오늘 했나요? 예, 오늘 의결했고요. 예, 예. 임기를 4월 말까지 재보궐선거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는 건 다 된 거죠. 결국은 버티면 다 되는군요. 아쉬운 쪽에서 예.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종인 체제로 가는 거고 이제 최고위원회의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이제 모든 것들이 결정을 하고요. 예. 사실상 그 당권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비대위원들이 80년대생들이 3명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예, 제가 이 세 분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예. 이 세 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시대가 변했다는 그 모토를 던져놨거든요. 일단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역할들을 아마 할 것이고. 비대위원 9명 중에서 3명이 이렇게 이제 80년대생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뭔가 변화를 이 80년대생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념 보수, 반공 보수의 시대는 끝났다. 예. 이제는 실용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노선은 지금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뭐 구현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들어가 있는 뭐 비대위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도 이렇게 뭐 친박계라든지 뭔가 이념적으로 강한 색채를 띠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 외에 이제 그 성일종 의원이라든가 또는 초선인 김미애 당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는 김연아 의원 뭐 이렇게 어떤 계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김종인 체제로 당이 어떤 그 정책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이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 정책들을 상당히 파격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군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요.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건데 아무래도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우측으로 치우친 당을 좌클릭을 하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컨셉은 잡힌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이해찬 대표의 어떤 강공이 김종인 체제의 어떤 합리적인 또는 그런 이 그 큰 틀에서의 그 판단 이것과 맞물리면 의외의 다른 그 그림들이 국회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해도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식스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